임진왜란 정쟁에 휘말린 통신사의 엇박자 앤드 김현민 기자.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공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의 싸움을 넘어 중국 명나라가 참전하고 오키나와의 류큐국, 만주족, 멀리 태국에까지 영향을 미친 국제전이었다. 이 전란을 일본에서는 블로쿠케이초의 역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만력의 역으로 부른다.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중국을 침공할 길을 내달라며 정면 가도를 요구했다. 전쟁은 예고되었으나 조선 조정은 그 예고를 무시했다. 오판의 시발은 전쟁 발발 직전에 교토를 방문한 조선통신사에 엇갈린 보고였다. 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91년 선조 24초.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이 선조에게 보고했다. 선조수 정실록 24년 3월 1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황윤길은 보고하기를 필시 병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했다. 이에 김성일의 아뢰기를 그러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황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회에 매우 어긋납니다 라고 했다. 선조가 수길이 되어 옷이 어떻게 생겼던가? 라고 물었다. 황윤길의 아뢰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하고 했고 김성일은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좋게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 대목은 그 후 400여 년 동안 두고두고 회자되는 장면이다. 일본으로 간 외교사절단의 정사와 부사의 보고가 달랐던 것이다. 보고가 다를 수는 있다. 선택은 국정 최고 책임자, 즉 군주가 해야 할 몫이다. 선조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이함에 빠졌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비관적으로 전망한 황윤길의 보고대로 전개되었다. 선조가 오판한 것이다. 조선통신사례 조도그림 5000가령 위키피디아 1590년 선조 23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것은 1443년 세종 25년 이후 150년 만이다. 이때 조선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일본의 요구에서였다. 일본을 통일하고 전국시대를 끝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의 전쟁을 도발하기에 앞서 조선을 외교적으로 접근했다. 히데요시는 조선의 길을 빌려주고 조선 국왕이 일본으로 입조하도록 하라고 대마도 도주에게 명령했다. 대마도 도주소 요사식에는 조선이 가도와 입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조선통신사를 보내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내 히데요시의 허락을 얻어냈다. 요사식에는 가신인 타치바나 야스히로를 조선의 사절로 파견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했다. 빈손으로 돌아간 야스히로는 히데요시의 분노를 사형당했다. 대마도주는 승려 겐소를 다시 사절로 보냈다. 조선 조정은 두 번 거절하기 어려워 조건을 내걸었다. 조건은 3년 전 1587년에 녹도를 침범한 왜구 두목과 조선인 앞잡이 사화동 그때 붙잡혀간 조선인을 돌려주라는 것이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여 왜구 3명과 반역자 사화동, 조선인 포로 116명을 돌려보냈다. 조선은 왜구와 사화동의 목을 자르고 일본의 요구를 들어 사절단을 구성했다. 정사로 임명한 황윤길은 서인이었고 부사 김성일은 동인이었다. 당시 동인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황윤길은 정사였지만 야당이었기 때문에 우유부단했고 김성일은 사절단 인자였지만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당했다. 둘의 성격도 달랐을 터였지만 정사와 부사는 1590년 3월 한양을 출발해 이듬해 1월 귀국할 때까지 10개월 내내 대립했다. 사절단 수뇌부의 갈등은 대마도에 도착하면서부터 불거졌다. 1590년 5월 4일 통신사는 대마도주가 내중 관청에 도착했고 환영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일본 측 정사인 소 요사시게가 먼저 와 있고 부사인 소 요시토시가 뒤늦게 나타나 가마를 타고 태천까지 올라왔다. 김성일이 발끈했다. 아래 것이 먼저 와 문 밖에서 말에서 내려 공손하게 들어와야 할 터인데 요시토시에겐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것이다. 김성일은 환영회에 참석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버렸다. 요시토시가 이를 알고 더러 겁이 났다. 배짱을 부려보려 했다가 혹시 사절단이 돌아가 버리면 히데요시의 분노를 일으켜 야스히로처럼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종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사죄하고 마부를 죽여버렸다. 그제서야 김성일은 마음이 풀어졌다. 사소한 문제 일본의 시종 하나가 죽임을 당하자 서장관 허성이 김성일에게 비난했다. 그러자 김성일이 대답하기를 조선과 일본은 임금과 신하 사이이고 일본은 부영국에 지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오히려 황윤길이 일본 측 환심을 사려 한다고 비난했다. 부영국은 속국, 약소국의 뜻인데 김성일은 일본을 얕잡아 보면서 일본의 타협적인 황윤길의 태도를 못마땅해 한 것이다. 두 번째 대립은 일본의 선의사를 기다리는 문제였다. 관례적으로 조선통신사가 가면
일본 조정은 선의사를 대마도에 보내 마중케 했다. 그런데 이번에 선의사가 오지 않은 것이다. 김성일은 선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했고 황윤길은 선의사를 기다리지 말고 수도로 가자고 했다. 이 문제는 황윤길이 먼저 떠나니 부사가 하는 수 없이 따라가면서 끝이 났다. 그해 7월 말 사절단 일행은 교토에 도착했다. 히데요시는 교토에 없었다. 그는 동쪽 지방을 정벌하러 떠났고 궁전도 수리 중이어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사절단은 히데요시가 부를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렸다. 정사 황윤길은 왕명을 받고 왔는데 히데요시를 만나지 못하게 가는 게 아닌가 초조해했다. 히데요시가 노리는 것이 상대방을 초조하게 하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러던 중 대마도 요시토시가 통신사가 데려간 조선 악단의 연주를 요청했다. 김성일이 버럭 화를 냈다. 히데요시를 면담하는 날에 쓰려고 데려온 악단을 아래 것들이 먼저 듣겠다니 조선의 사대부로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김성일은 신하가 사신으로 가서 왕명을 전하지 않은 것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와 같다. 어찌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기생처럼 노래를 팔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라며 거절했다. 그의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 신하들의 엉뚱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외교적 자존심을 지킨 일이라 하겠다. 토요토미 히데요시 위키피디아. 히데요시는 마침내 교토로 돌아와 통신사를 만났다. 징비록에 그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사신들은 교자를 타고 그들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날라리와 피리를 불고 당에 올라가 예를 행했다. 잠시 후 히데요시가 나타나 우리 악공들의 연주를 듣고 있다가 조선통신사는 선조의 국서를 전했으나 히데요시는 국서를 주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와 황윤길과 김성일은 이 문제로 뒤투었다. 김성일은 국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자 했고 황윤길은 국서가 오지 않더라도 돌아가자고 했다. 황윤길은 일본에 오래 있다가 무슨 병고를 당할지 몰라 겁을 먹고 있었다. 히데요시의 위협에 놀란 것이다. 사절단은 교토에서 나와 오사카 바닷가에 마련된 개빈에서 기다렸다. 그제서야 히데요시의 국서가 전달되었다. 히데요시의 국서에는 정사부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를 쳐들어 갈 터이니 조선 국왕이 군대를 지휘해 앞장서라고 했다. 조선 왕이 호칭을 전하라 하지 않고 합하라고 했으며 조선 임금이 보낸 예물을 박물이라 낮춰 표현했다. 입조라는 말도 썼다. 통신사는 이런 문구를 고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외측은 합하, 박물 등의 표현은 고쳐주었지만 입조란 말은 그대로 두었다. 우여곡절 끝에 통신사는 10개월 만에 돌아와 선조 임금에게 보고했다. 둘의 보고가 엇갈렸다. 우성룡은 같은 당파인 김성일을 따로 불러 나무랐다. 선조수정실록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그대가 황윤길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했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일은 나도 어찌 외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동인 소속 김성일이 서인 소속인 황윤길의 보고에 어깃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당쟁이 빚은 결과다. 문제는 당시 집권 세력이 동인이었다. 집권당파는 동인 소속 김성일의 말을 따라 일본의 도발 가능성을 낮춰 평가한 것이다. 선조도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당시 대마도의 요시토시와 겐소가 조선통신사를 따라 한양에 왔는데 그들은 내년에 조선을 침략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을 접대한 조선의 선의사 오억령이 그 첩보를 조정에 보고했다. 조정은 오억령의 보고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를 선의사에서 물러나게 했다. 하지만 상황은 오억령이 보고한 대로 전개되었다. 선조 파천의 한양 백성들 궁궐 불태워 유성료, 요동 내부의 적극 반대. 임진왜란국 외탈출 시도한 선조.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침략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일본군의 동태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갖지 못했다. 선조실록 4월 13일자에 이렇게 기록했다.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저령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외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다. 정발이 미쳐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다. 정발은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최전방을 지키는 부산 첨사가 일본이 쳐들어오는 그날 사냥에 나가 있었고 외선을 조공선으로 알았다는 것은 적의 움직임을 조금도 파악하지 못했고 따라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선조와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동인 세력들이 같은 당파인 김성일의 말을 조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공할 인물이 되지 못할 것으로 믿었으니 지방 장수인들 제대로 경계를 했을 리 없다. 부산진 순절도 위키피디아. 부산에 상륙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다. 이틀 뒤에 일본군은 부신진성과
동래성을 함락했다. 유성룡의 징비록에 따르면 외적의 침략 사실이 처음 조정에 도착한 것은 침략을 받은 지 4일째 되는 4월 17일 이른 아침이었다. 경상좌수사 박홍희의 장계가 도착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 깔아놓은 봉화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계를 소지한 파발마가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다. 4월 19일에 왜군은 밀양성에 입성한 후 서둘러 북상했고 조정은 신립장군을 삼도승군사로 임명했다. 하지만 4월 28일 기대를 모았던 신립장군은 충주 탕금대에서 완패하고 전사했다. 이제 수도 한양이 위태로워졌다. 탕금대 방어선이 무너진 후 선조는 파천을 결심했다. 선조는 어전회의를 열어 파천을 거론했다. 대신들은 반대했다. 선조실록 4월 28일은 이렇게 적었다. 충주에서의 패전 보고가 이르자 임금이 대신과 대간을 불러 입대케 하고 파천에 대한 말을 발휘했다. 대신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당함을 극언했다. 영중추부사 김계영은 종묘와 원릉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의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했다. 우승지 신잡은 전하께서 만일 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의 집엔 80노모가 계시니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했다. 수찬 박동현은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인심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연을 매닌 부도 길 모퉁이에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 하고 아뢰었다. 신하들이 목놓아 통곡하니 상의 얼굴빛이 변하여 내전으로 들어갔다. 왕조국가의 전쟁에서 왕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망하면 전쟁에서 진다. 선조가 피난 가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신하들은 반대했다. 반대하는 명분이 우스꽝스럽다. 종묘와 왕릉을 지키기 위해 수도를 지켜야 한다느니 노모가 계시니 파천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박동현이 제기한 민심 동요는 이유가 될 만하다. 일본군이 며칠 후면 수도에 들어올 지근거리까지 접근했는데 주력군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도를 지키라는 것은 신하로서도 명분이 없는 주장이었다. 영의정 이산에는 달랐다. 이산에는 옛날에도 피난한 사례가 있다면서 파천 불가론을 극복했다. 이산해가 방향을 정하자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전란을 맞아 세자 책봉론이 거론되었다. 파천을 반대하던 신잡이 먼저 나서 세자를 책봉해 일찍 대계를 정하고 사직에 먼 장례를 도모하소서 하며 건의했다. 신잡의 파천 반대는 의례적으로 하는 쇼였던 것이다.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선조는 여차하면 명나라로 건너갈 생각을 한 것이다. 임금의 피난은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파천 결정 이틀 후인 4월 30일 임금과 조정은 서울을 떠났다. 선조실록 4월 30일자 기록을 보자. 새벽에 주상이 인정전에 나오니 백관들과 인마 등이 대궐들을 가득 메웠다. 이날 온종일 비가 쏟아졌다. 상과 동궁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뚜껑 있는 교자를 탔었는데 홍제원에 이르러 비가 심해지자 속에 의하는 교자를 버리고 말을 탔다. 궁인들은 모두 통곡하면서 걸어서 따라갔으며 종친과 호종하는 문무가는 그 수가 100명도 되지 않았다. 점심을 벽제관에서 먹는데 왕과 왕비의 반찬은 겨우 준비되었으나 동궁은 반찬도 없었다. 허겁지겁 도망가느라 점심때 세자가 반찬도 없이 밥을 먹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임금이 경복궁을 떠나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의 세 궁은 물론 종묘와 사직단도 불탔다. 백성들이 분노한 것이다.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던 형조와 장혜원의 난입해 불태웠다. 장혜원은 노비문서를 관리하던 곳이다. 임금의 피난 행렬을 보자 밭에서 일하던 농민들은 나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라며 울고 통곡했다. 징비록 임진왜란 전투도 위키피디아. 피난길에 나선 선조는 패닉에 빠졌다. 선조수 정실록 5월 1일자의 선조의 심리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동파역 지금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서다. 이날 아침에 임금이 이산해와 유성룡을 불러 손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괴로운 모습으로 말했다. 이모야 유모야.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하겠는가? 꺼리거나 숨기지 말고 속에 있는 생각을 털어놓고 말하라. 영상과 좌상은 나라의 어른이다. 도망가는 임금이 정승을 이모, 유모라고 부른 것은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준다. 사관들은 그 대목을 그대로 적었다. 흥분 상태에 빠진 선조는 승지 이항복에게 어찌하는 게 좋은지 물었다. 이항복은 거가 임금의 수레가 의주에 머물만 합니다. 만약 형세와 힘이 궁하여 팔도가 모두 함락된다면 바로 명나라에 가서 호소할 수 있습니다. 고했다.
윤두수는 지세가 험한 함경도로 가자고 했다. 의주는 국경도시다. 이항복은 그곳에 피난해 있다가 여차하면 중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건의한 것이다. 이에 유성룡이 극구 만류했다. 그는 안 됩니다. 대가가 우리 국토 밖으로 한 걸음만 떠나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되지 않습니다. 고했다. 그러자 선조는 내부하는 것이 본래 나의 뜻이다. 고 말했다. 선조의 속내는 내부였다. 나라를 외에 넘겨주고 자신은 중국의 제후가 되어 목숨이라도 부지하겠다는 뜻이다. 선조가 본심을 얘기하자 이항복이 자신의 말이 그게 아니라며 한 발 물러났다. 이항복은 신이 말한 것은 곧장 압록강을 건너자는 것이 아니라 극단의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고 해명했다. 유성룡이 임금 앞에서 이항복을 질책했다. 지금 관동과 관북제도가 그대로 있고 호남에서 충의로운 인사들이 곧 벌떼처럼 일어날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갑자기 할 수 있겠는가. 영의정 이산에는 몸을 사렸다. 그는 파천의 당위성을 말해 선조의 암음을 샀으나 내부론에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어전회의가 끝나고 유성룡은 이항복을 따로 불러 나무렸다. 그 사실이 선조수 정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유성룡이 이항복에게 책망했다. 어떻게 경솔히 나라를 버리자는 의논을 내놓는가. 자네가 비록 길가에서 임금을 따라 죽더라도 국녀나 내시에 충성받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한번 퍼지면 인심이 와야 될 것이니 누가 수습할 수 있겠는가. 이항복은 사과했다고 한다. 선조는 요동 내부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유성룡과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이산해를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날로 이산해를 파직하고 유성룡을 영의정으로 삼았으나 그 다음날 별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날 결정을 뒤집어 유성룡을 영의정 자리에서 파직했다. 그래도 유성룡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중국 사신이 올 때 접대하는 풍원부원군에 임명했다.